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요거 하고요. 위에 이제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있죠. 가치 형성 요인, 발생 요인을 좀 더 먼저 말씀드리고, 이건 좀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고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된 내용은 사실 3방식이에요. 3방식이 난이도가 좀 높고요. 할 내용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앞부분 쪽이 난이도는 좀 낮은 대신에 이제 출제 비중은 조금 더 적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제 난이도가 높은 것보다는 난이도가 낮은 것을 우선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앞부분을 좀 보시는데,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하면은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아요. 가치 형성 요인이다,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부동산 감정 평가에서는 따로 이걸 구별을 해서 가치 발생 요인에는 이제 효용성이라는 게 있고요. 이걸 이제 유용성이라 그래요. 또는 이제 상대적 희소성. 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거죠. 효용성은 그래도 좀 들어본 적 한데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보죠. 또 유효수요, 요건 앞에서 들어봤죠. 유효수요가 뭐예요? 요거는 지불 능력과 의사 모두 있어야 되죠. 의사와 의사와 능력이 모두 다 있는 수예요. 그리고 이게 왜 이걸 형성이라 하는지, 이걸 발생이라 하는지, 그것도 사실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예전에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서 왜 이런 단어들을 만들었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 고민한 시간만큼 손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일단 이걸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시고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이 말이에요. 가치를 쉽게 말하면 그냥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자, 이런 지금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이런 유효성. 어떤 학자는 여기 이제 이전성을 추가로 하는 학자도 있어요. 보통은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이걸 추가로 드는 사람도 있기는 해요. 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치 발생 요인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가치가 발생한다. 또는 셋 모두 있어야 된다. 또는 셋 중에 어느 두 개만 있어도 된다.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어떤 물건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어느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다 있어야 돼, 다. 어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돼요.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방금 찍었는데 맞추신 분 계시나요? 자, 이게 효용성. 자,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인간에게 주는 만족을 말해요.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 자, 이런 물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 있죠. 있죠. 이런 물건도 인간에게 주는 만족이 있죠. 이렇게 인간에게 주는 어떤 만족이 있으면 그 물건에 일단은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달성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만족을 주는 것 자체가 바로 가치를 갖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있어야 돼요. 희소성. 자, 이런 물건 희소성 있어요, 없어요? 희소성 없어요? 어디든 널려 있나, 이게? 어디든 널려 있어요, 이게? 어디든 널려 있다면 그거는 희소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든 널려 있지는 않죠. 어디든 널려 있어서 누구든지 돈도 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럼 희소성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공기요, 공기. 공기가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효용성 있죠. 근데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대목에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 생겨요.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를 말해요. 경제적 가치. 뭐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이런 가치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무슨 가치? 경제적 가치.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돈을 내고 살만한 거냐 이 말이죠. 자,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돈 100원씩 내거나 이렇게 돈 내고 숨 쉬는 거 아니잖아요. 효용성은 분명히 있죠. 근데 경제적 가치는 없는 거죠. 그 이유는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다이아몬드 있죠. 다이아몬드 효용성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는 금방 효용성이 있다고 대답할 분들이 다이아몬드 효용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반짝반짝거리는 거, 빛나는 거 보면은 즐겁잖아요. 여자분들은 반짝거리는 거는 네온사인만 봐도 반짝거리는 거 좋다고 그러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다이아몬드는 이 그 단단하기가 아주 뛰어나서 이렇게 뭐 자르고 할 때 쓴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분명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효용성은 공기만큼의 효용성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효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공기가 더 효용성이 클 수가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는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그 이유가 뭐 때문이겠어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요. 자, 몇 억 광년 떨어진 곳에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별이 있대요. 우리가 왔을 땐 끝내줄 것 같지만 거기 가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거기는 다이아몬드, 온통 다이아몬드로만 돼 있다면 그는 희소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유효수요는 그러한 물건을 돈을 지불하고 사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지 않으면은 그는 무용지물이죠. 어떤 물건이 있어도 그걸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있어야 뭐가 발생한다? 가치가 발생한다. 됐나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물건들이 이거에 의해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가치라는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형성 요인 그래요.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 자, 이게 그냥 처음 보면은 그냥 헷갈리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 지문이 그렇게 나와요.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반대로 하면 틀리는 말이지만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고요.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이지 발생 요인이 형성 요인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형성 요인에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렇게 있어요. 일지계예요. 일지계. 이렇게. 자, 일반 요인에는 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있어요. 사경행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국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역 수준에서도 사회적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경제적 요인이 있을 거고요. 행정적 요인이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이 지역적인 수준에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돼서 앞으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 크기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자, 이거 하고요. 지금 내가 이 동네에 있는 요 부동산을 평가하는 관점에서라면 전체적인 우리 나라 인구 증가 속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나라 인구는 증가가 둔화되고 있지만 이 주변 지역엔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럼 이 부동산을 평가하는 관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지역 인구가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건 일반 요인은 뭐 별로 얘기 안 해요. 이건 별로 얘기 안 하고 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을 비교해요. 그럼 자, 지역의 인구, 사회적 요인의 중에 대표적인 게 인구예요. 경제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에요. 행정적 요인의 대표적인 게 행정 규제 같은 거예요. 자, 이 주변 지역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동산 입장에서는. 주변에 인구가 늘어나면 대후지가 더 좋아지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면은 이 주변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 부동산의 효용성이 어떻게? 효용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여기에 대한 수요도 더
증가하겠죠. 이런 효용성은 이 수요 공급의 수요에 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이에요. 맞나요? 자, 이 지역의 인구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의 소득이 증가해요. 이 주변 지역의 고객들이, 배우지의 소득이 증가하면은 뭐가 증가할 수 있어요?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은 수요의 크기가 늘어날 수 있죠. 맞나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이 지역의 행정 규제가 강화가 됐어요. 앞으로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더 짓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동산의 희소성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겠죠. 공급이 잘하는데, 공급이. 이런 부동산의 공급이 잘하는데 희소성이 커져요. 규제가 강화되면은. 그러면 공급이 잘 안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치기는 해요?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은 자, 이런 작용들을 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서. 그러니까 조금은 더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대체로 이렇게 바로 얘기해요. 인구 증가하면 어떻게 해요? 수요 증가, 소득 증가하면은 수요 증가 바로 얘기하죠. 앞에서 우리 수요 공급에서는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정평가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내려와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에 수요 공급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온 겁니다. 다만 감정평가론에서는 어떻게 나눈다고요?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쳐서 가치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뿐이다. 됐나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앞에 나왔던 수요 공급 얘기예요. 자, 근데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형 이름은 일지계예요. 동생 이름은 효상유예요. 앞으로 일지계가 누구한테 영향 미친다고요? 효상유한테 영향 미친다, 이렇게. 형 이름은 뭐라고요? 일지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 효용성, 상대질성, 유효성,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됐죠? 그게 같이 발생요인, 형성요인이에요. 형성요인, 발생요인. 형성요인이 발생요인한테 영향을 미친다. 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3방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살 때 대리점이 여기 있는 대리점이냐 저쪽 동네에 있는 대리점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서 저쪽 대리점에 가기도 하고 이쪽 대리점 오기도 하고 하나요?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같은 모델인데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죠. 그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쪽 지역에 있느냐 저쪽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건설사의 아파트라 해도 가격이 달라지죠. 자, 그건 뭐 때문에요? 부동산이 있는 그 지역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달라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자동차는 그렇지 않은데 아파트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성 때문에. 자동차는 어디든 굴러다니는 놈이고 아파트는 굴러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학군이라든가 생태공원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특성 중에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동성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보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기서 따지는 지역 분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 지역이 어떤 용도적 지역이냐,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그 용도적 지역을 따지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주거지역 중에서도 아파트 단지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중심 상업지역 같은 고층 빌딩이 있는 이런 상업지역이냐,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이냐,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의 용도적 지역을 따지는 게 뭐다? 지역 분석이에요. 그럼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는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이 지역은 다세대 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라고 판정을 했다면 그 지역에 많은 부동산들이 무슨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세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용도적 지역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때 그 다세대 주택 위주의 주거지역 할 때 그 다세대 주택, 요것을 표준적 이용이라 그래요. 자, 이런 단어 또 처음 들어본단 말이에요. 표준적 이용이란 단어는 어떤 지역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용도의 이용,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 이렇게 얘기해요. 표준적 이용.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이라고 표현한다고요. 뭐라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잖아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게 그 뜻이구나, 이렇게 이게 익숙하게 되면은 이게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됐나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도,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 다른 말로 가장 일반적인 용도,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적 이용이요. 그럼 지역 분석에서 판정해야 되는 게 뭘 판정해야 돼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해야 돼요. 가장 흔히 사용되는 용도가 뭔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파악하려면. 그죠? 감정평가사가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뭔지를 판정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표준적 이용을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지역이 다세대 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이다 라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용도가 다세대 주택인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용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용도도 분명히 있어요. 주거지역에 점포도 있습니다. 주거지역에 점포 있어요. 그 주거지역인데 왜 걔는 점포예요? 왜 그랬을까요? 걔는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 주거지역이라 해서 다 주거용이면은 뭐 사람들 편의점이나 이런 그 근린상가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의 토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죠. 자, 이렇게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과는 차이가 나더라도 그 부동산의 입장에서는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개별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야 돼요. 최유효 이용. 대부분의 부동산은 표준적 이용과 최유효 이용이 일치해요.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일치하는데 얘네들이 반드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 부동산마다 이게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뭐다라는 걸 판정하는 거를 이제 개별 분석이야. 개별 분석을 통해서 요거를 판정하는 거예요. 됐나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지역 분석은 부동산의 무슨 성질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접성도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역 분석을 할 때 이게 마냥 넓은 지역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범위가 한정되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다세대 주택 위주의 주거 지역이다 그러면은 그 범위를 어디선가부터 벗어나면서 아파트 단지가 나타나거나 상가가 나타나거나 하는 어떤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의 범위.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 이걸 이제 나중에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라 할 수 있어요.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 그러니까 실제 용도에 있어서 이 말이에요. 실제 용도에 있어서 다세대 주택 위주의 부동산이 존재하는 일정한 범위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분명하게 구분될 수도 있어요. 도로가 있어서
도로 건너편은 아파트 단지 이쪽이고요. 이쪽은 다세대 주택 위주 쪽이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키워드는 이제 용도적으로 같은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도적으로. 자, 그거는 인접성과도 관련된다는 얘기요. 마냥 넓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범위로 한정되기 때문에. 근데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동산의 성질 중에서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다른 그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는 게 보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이거는 부동산의 특성 하면 머릿속에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영계인, 부부동성, 부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지금 개별 분석이 뭔 성질과 관계가 되겠어요? 개별성하고 관계가 될 것 같지 않나요? 개별 분석이니까 개별성하고 연결되겠죠, 그게. 이거는 개별성 때문에. 그 물건마다의 다른 성질 때문에 그렇죠. 그 위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요것 때문에 이제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판정하게 되고요. 여기는 그 지역의 가격 수준을 판정하게 돼요. 여기 가격 수준이라고 얘기할 때는 싸게는 얼마에서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그 지역의 범위니까 이렇게 이제 범위로 나타내지만 평균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것이고, 가격은 구체적으로 그 부동산의 가격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뭐를 먼저 해야 될까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중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질문해요. 개별 분석이 선행 분석이고 지역 분석이 후행 분석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을 만들어요. 그게 정답으로.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부디 용어들이 낯설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내가 공부 안 해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꾸 반복해서 보면 용어들이 익숙해집니다. 조금 전에 방금 표준적 이용이 뭐라 그랬어요? 가장 일반적인 용도, 가장 많이 흔히 사용되는 용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표준적 이용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익숙지가 않은 거죠. 단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익숙해지게 돼요. 익숙해지게 되면은 안 어려워요. 이게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 3방식. 감정평가 3방식은 평가를 하는 세 가지 방식을 말해요. 이게 이제 하나는 원가 방식, 하나는 비교 방식, 하나는 수익 방식, 이렇게 세 수로 나누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요 세 가지를 3방식이라고 그래요. 세 가지 방식. 자, 그 중에 원가 방식은 물건을 평가를 할 때 어떤 물건을 새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드는지를 보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드는지를 보면은 저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거죠. 사실은 말이에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정말로 그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물건이 이 건물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나마도 가장 오차가 적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접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니겠냐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그 물건의 가치라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가치를 판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식들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도 안 돼요.
특별히 만든 무슨 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적 가치라면 또 다르기 때문에 안 되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생산한 특수목적의 부동산이에요. 특수목적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특수목적 병원이라든가 이 특수한 시설을 갖고 있는 병원, 또는 관공서, 희한한 모양의 관공서들 많죠. 어디 성남시청인가, 그게 무슨 비행기 모양인가? 하여튼 이상한 모양으로 이렇게 관공서를 지어 놨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자, 그게 시장에 거래된다면은 이제 얼마나 따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관공서는. 그리고 그런 거를 세놔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원가 방식으로 평가하는 게 적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원가라는 게 뭐겠어요?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거죠. 그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돈 계산하는 거예요. 새로 지을 때 들어가는 돈. 자,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지났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낡은 만큼은 좀 빼줘야 되지 않겠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가 방식은 일단 먼저 뭐를 계산하는가 하면은 그 물건의 새것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새거라면 얼마짜리인데, 근데 새것이 아니고 좀 낡았으니까 낡은 만큼을 빼서 평가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방법이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비교 방식은 뭔가 하면은 이거예요. 시장에서 거래된 다른 물건과 비교하는 거죠. 지금 이 물건을 평가할 때 비슷한 물건이 거래된 걸 보자는 거죠. 내가 집을 내놓는데 30평 아파트인데 무슨 단지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면은 그 단지 안에서 최근에 거래된 비슷한 물건 있으면 그게 얼마에 거래됐으니까 이것도 그 정도 되겠네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다른 이미 기존에 거래된 거 하고 비교하는 거죠. 제일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 기존에 거래된 비교할 만한 물건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이 얘가 이제 제일 어려운 방법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앞으로 발생할 수익이에요. 이 수익을 읽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장래 발생할 수익이에요, 장래. 그래서 어려워요. 자, 이 물건, 특히 이런 수익성 부동산이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 수익성 부동산이 말이에요. 자, 1, 2, 3, 4, 5, 6, 7층, 자, 임대료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를 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기 이제, 거제도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요.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새로 지을 때 돈이 10억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주인이 야, 이 건물 지을 때 돈 이렇게 많이 들고 이제 2년, 3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한 9억이면은 니 살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30년을 쓸 수 있는데 한 3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뭐 10억에서 30년에 3년이면 10%밖에 안 지났으니까 9억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그 시장이 지금 별로 상황이 안 좋아요. 내가 저 건물을 사는 목적은 뭐예요? 그걸 세놔서 임대료 수익을 얻으려는 거지 않아요? 근데 세가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가 들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건을 사서 내가 앞으로 수익을 얼마나 낼지를 보고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들어간 돈이 중요한가요? 이때는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들어간 돈이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이거는 그 부동산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수익성 부동산은 들어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평가를 하자는 거죠.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많으면 그럼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적으면 낮게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수익을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근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장기에 걸쳐서 편익을 얻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장기에 걸쳐서 편익을 얻는 이런 물건이라면 들어간 돈이 중요하겠어요?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중요하겠어요? 앞으로 얻는 수익이 중요하겠어요? 편익. 이게 더 중요하죠. 이론적으로는 뭐가 제일 좋아요? 수익 방식이 제일 좋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모든 부동산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고 거래도 잘 안 되는 물건도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몇 표 거래된 거하고 비교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수익이 중요하다면 이런 방식도 괜찮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됐나요?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식이에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비용성의 원리.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 원리에 근거하고요. 요거는 수익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래요. 수익성.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성의 원리. 자, 이 단어들이 좀 더 이렇게 낯선데 자, 요거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수익이니까 수익성이고요. 원가 비용성인데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요거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요거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라 볼 수 있죠. 새로 만드는 데 투입되는 비용을 따지는 거니까. 그럼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수요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간지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이 중요한 거죠. 그럼 요거는요? 수요, 공급 모두 반영된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시장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시장이라는 단어 나오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해야 되고요? 시장 생각해야 돼요. 제 말씀 맞죠? 거의 시장이라는 단어 나왔을 때 수요, 공급 생각하고 수요, 공급 나와서 시장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거의 100% 가까이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거래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기존에 거래된 사례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비교하는 거니까 이미 기존에 거래됐다. 그 거래됐다는 거는 누구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어요.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수요 공급이 모두 반영되어 있는 가격. 요거는 공급자 측면의 가격. 요거는 수요자 측면의 가격.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요, 이 삼면성이라 그래요. 얘네들을 삼면성. 삼면성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일치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자, 이런 부동산을 짓는데 돈이 8억이 들어요. 8억. 이런 부동산을 짓는데 8억이 들어요. 근데 요 부동산이 앞으로 얻는 수익을 보니까 한 10억은 돼 보여요. 앞으로 얻는 수익이 10억은 돼 보이는데 요거 짓는데 얼마 든다고요? 8억 든다고요.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지어야죠. 건축업자한테 지어달라 8억 주면은 지어준다고 하니까. 근데 요거를 10억의 수익을 얻을 것 같으면 자, 그러면은 너도 나도 누구한테 주문 넣어요? 건축업자들한테 주문 넣겠죠. 그럼 건축업자들은 이제 바빠지죠. 사람 더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건물 지어야 되고 원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물건들이 자꾸 만들어지면은 이런 부동산이 많아지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떨어지겠죠. 결국은 이 수익은 떨어지게 되면서 원가는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같아질 것이에요. 같아질 것이에요. 이거를 삼면 등가성이라 그래요. 같은 값. 근데 그 삼면 등가성은 앞으로 몇 년 가야 될지도 몰라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언제 평가를 해야 돼요? 지금 평가를 해야 돼. 지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같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같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평가는 우리가 그 같아질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지금 해야 돼, 지금. 그럼 지금 평가를 하면 이 말이야.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서로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가격은 가액으로 표시할 때는 몇 개로 해야 돼요? 가액으로 표시할 때는 하나로 해야 돼, 하나로. 여러 관점에서 가치를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가액으로 표시할 때는 몇 개로? 하나로. 가치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가격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격들을 시산가액이라 그래요. 시산가액. 자, 시산 이런 단어 또 처음 보죠. 시험 삼아 계산한 이렇게 해석하세요. 시험 삼아 계산한. 시험 삼아 계산한 시산. 시험 삼아 계산한 가액이에요. 자, 그러면 시산가액이란 얘기는 얘네들은 아직 결정하기 직전의 상태다 이 뜻이에요. 결정하기 직전의 상태. 그럼 얘네들을 조정을 해서 시산가액을 조정해서 뭐를 결정해요? 감정 평가액을 결정해요. 시산가액 조정해서 감정 평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됐나요? 그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걸 조정을 할 때.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산술평균 그래요.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산술평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산술평균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일종의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가중평균. 가중치를 달리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어디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둬야 되고요? 수익가액에 가중치를 더 많이 둬야 되고요. 거래가 많이 되는 경우는,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 같은 이런 부동산은 비교 방식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요. 됐나요? 그래서 가중치를 달리한다 이 뜻이에요. 가중치를 달리하여 결정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계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산 문제가 다 나왔어요. 다. 지금 비교 방식에서도 계산 문제 나오고, 원가 방식에도 계산 문제 나오고, 수익 방식에서도 계산 문제 나오고. 근데 그런 계산 문제가 반드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간단한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이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자, 아무튼,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자, 3방식 소개했고요. 3방식.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원가, 비교, 수익. 자, 요 3면성에 의한 가액이 서로 다를 경우, 현실적으로는 다르다 그랬죠. 이런 가액을 무슨 가액이라 하고, 시산 가액이라 하고, 이거를 뭐 한다? 조정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이럴 때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가중평균이다. 가중치를 달리해서 결정을 한다. 됐죠? 자, 3방식 소개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3방식에 무슨 방식이라고요?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 계산하는 원가 방식이 있고, 또 비교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이 있고요. 자, 이렇게. 요거는 무슨 원리에 근거한다고요? 요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요런 걸 묻는다, 요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론적으로 지금 저 8억, 9억, 10억 계산하는 저거를 묻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지 용어만 묻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 요거는 시장성의 원리. 수요 공급이 모두 만나는. 여기는 수익성의 원리예요. 자, 여기 이제 용어들을 이제 익혀야 돼요. 익히는데 제일 쉬운 게 수익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은 무슨 원리라 그랬어요? 수익성의 원리라 그랬죠. 자, 여기 이제 6방법, 6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가격 구하는 방법, 하나는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법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뭐 7방법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론적으로는 6가지 방법인데, 토지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가 추가돼서 하나 더 하는데,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6개만 기억해도 돼요. 자, 각각 둘씩 나누어져요. 자, 여기는 이제 시장성의 원리고요. 여기는 비용성의 원리예요. 용어가 제일 쉬운 게, 자, 이쪽인데요. 수익 방식의 수익성. 자, 여기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위에 쓰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아래 쓸게요. 이 용어들을 익혀야 돼요.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 그래요. 수익환원법. 자, 환원이란 단어가 있죠. 환원이란 단어는 되돌려 놓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조금 전에 수익 방식 말씀드릴 때 이 물건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본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벌어들이는 게 앞으로 1년밖에 없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죠. 그를 각각을 현재 시점으로 다 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목돈으로 주고 사야 돼요. 살 때는 목돈으로 주고 사는데 수익은 푼돈으로 생기죠. 그럼 앞으로 생길 푼돈의 크기를 현재 가치로 되돌렸을 때 요 가치만큼이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맥시멈이 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보고 지금 계산하라고 할 거 아니니까. 개념상으로는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지금 판단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시킨다. 이렇게 환원시킨다. 현재 시점으로. 자, 그래서 수익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법. 그래, 환원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 그래요. 수익 분석법. 여기는 환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1년치 임대료 분석해서 임대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용어의 차이가 있죠. 이런 걸 묻는다고요. 가로 채워놓기 해서. 또는 수익 분석법이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용어의 뜻 정도는 알아주자는 거죠. 조금 지치셨나요? 표정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옛날에는 눈치가 별로 없어서 지치든 말든 내 혼자 그냥 수업을 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눈치가 조금은 늘었어요. 집에서도 제가 눈치가 조금은 늘어서 와이프 심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알아서 청소기 꺼내서 그냥 돌려요. 이렇게. 이러면은 좀 그래도 심기가 조금은 가라앉습니다. 아무튼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아무튼 수익 환원, 수익 분석인데 공통점이 다 뭐가 붙어 있어요? 수익자가 다 붙어 있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방식은 수익 방식. 무슨 원리? 수익성의 원리.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수익자가 다 붙어 있죠. 수익. 뭐 환원이냐, 분석이냐. 환원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각각 이렇게 되돌려 놓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이라고 한다고. 환원. 됐죠? 다음에 수익환원법으로 계산한 시산가액을 수익가액 그래요. 수익가액. 아까 8억, 9억, 10억 적었죠? 그때 그 10억이 수익가액 이렇게 한다고요.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하던가. 수익가격. 자, 여기도 또 수익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수익임료 이렇게 수익임료. 자, 그러면 수익자가 다 붙어 있죠? 6가지가 전부 다 수익자 다 붙어 있어요. 수익 방식의 무슨 수익성의 원리, 수익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가격은 수익가액, 수익 임료 이렇게 가격 임료 이렇게 됐죠. 자, 다음에 비교 방식은 요 하나만 시장성이고요. 나머지는 다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B자가 다 붙어 있어요. 비교 방식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했다는 얘기예요. 거래했다는 거예요. 그 사례를 뭐 한다? 비교한다. 여기 비교 있죠. 비. 자, 요 밑에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에요. 뭐가 다 붙어 있어요. B자가 붙어 있죠. 비교 방식이니까. 하나는 거래 사례고 하나는 임대 사례고. 자, 그럼 이걸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이걸로 구한 가격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해서 비준가액 이렇게 비준가액 또는 비준가격 비교 사례를 기준 B자가 붙어 있죠. 이렇게 B자 붙어 있죠. 비준가액 또는 비준 밑에는 비준임료 이렇게 다 B자가 붙어 있어요. 자, 비교 방식은 시장성 원리 빼고는 나머지가 다 B자가 붙어 있어요. 비교 방식 시장성 원리,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비준 가액, 비준 임료. 됐습니까? 요 놈이 제일 다양해요. 요 놈이 원가 방식이. 원가 방식은 요 비용성 있죠. 요 비용성 B자 이거 비용성 한 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1, 2, 3 지금 모두 6가지잖아요. 여기 비교 방식 시장성 여기 둘 용어가 모두 6가지씩 있는데 여기 이제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래요. 원가법. 원가는 2가지죠. 비용성의 원리의 원가 방식, 원가법. 나머지는 3가지예요. 적산이에요. 적산. 이 적산이란 단어는 쌓을 적자, 셈 산자예요. 더해 나가면서 계산한다 뜻이에요. 더해 나간다. 우리 원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원가를 다 더해 나간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적산법이고 여기는 적산 가액 또는 적산 가격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적산 임료가 돼요. 1, 2, 3. 원가 방식, 비용성이 하나죠. 비용성 하나, 원가 둘, 적산 셋, 1, 2, 3예요. 됐나요? 자, 원가 방식, 원가법 그대로 가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적산. 비용성의 원리만 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적산이란 글자가 3군데 나온다고요. 됐습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도 나온다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괄호 속에 기역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니은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디귿 속에 들어갈 적당한 용어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적산법이란 하면서 이제 용어 설명해요. 그 용어 설명인데 적산법을 얘기하면서 임대사례 비교법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틀리는 거죠. 수익 분석법을 설명하면서 뭐 적산법을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일단은 용어가 익숙해져야 그 다음에 뜻을 설명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아직 용어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 뜻을 설명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도 이 용어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이 용어를 기억을 못해. 용어를 기억 못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 지워야 되겠죠. 아, 시간을 드리고 할 걸 그랬나? 자, 여기 무슨 방식? 원가 방식. 밑에는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자, 수익 방식은 무슨 원리? 수익성의 원리. 수익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 수익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 수익 환원법으로 구한 가격을 수익 가액 또는 수익 가격, 임대료를 수익 임료. 자, 여기 무슨 방식? 비교 방식으로 무슨 원리? 시장성의 원리.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죠. 거래 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산 가액을 비준 가격,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 비준 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구한 시산 임료를 비준 임료.
자, 원가 방식이 제일 헷갈릴 수 있다 그랬는데요. 원가 방식은 무슨 원리? 비용성의 원리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원리. 원가 방식으로 무슨 법? 원가법. 여기에 원가. 나머지는 적산이죠. 임대료가 하는 방법을 적산법. 원가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적산법으로 구한 시산임료를 적산임료. 됐죠? 훌륭합니다. 이렇게 영어라도 익숙해지면 저런 문제는 당연히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뜻을 묻는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일단 좀 쉬고 다음 나가겠습니다.